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는 일이에요? 이명박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강명하고 노동자들 마루 타고 실험하고 그러고도 할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2009년 3월 쌍용 자동차가 2,646명의 노동자를 구조조정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국회 환노위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청문회가 열렸었죠. 그 당시 심상정 의원이 노조 강압 진압 의혹을 받던 당시 조현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했던 질타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조현호는 쌍용 노동자 진압 후 MB 정권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제16대 경찰청장이 되었죠.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120명의 해직자가 남았고 얼마 전 30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철탑 농성을 벌이던 쌍용 해직자 농성장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던 문 대통령이 어제 인도에서 마힌드라 쌍용차 회장을 만나 이분들의 복직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너무 오래 싸운 120명 노동자 중에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추악하게 됐으면 그 추악함을 희정하고 제 목숨이 닿을 때까지 이 단식은 계속할 작정입니다. 90년대 조계종 개혁회의 부의장을 지낸 설조 스님, 종단의 비위 의혹을 받는 승려들이 나가야 한다면서 지난달 20일 무기한 단식을 시작해 오늘로 22일째입니다. 조계종 개혁을 둘러싼 목숨 건 단식 사태, 최강병기에서 다뤄봅니다. 서울시의원 감 권수정입니다. 22년 전에 어느 항공사에 입사해서 0.8기압의 노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쪽진머리가 아니라 커트머리, 치마가 아닌 바지 승무부입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청춘을 바쳐서 싸우면서 바꿔낸 것입니다. 110명 서울시의원 중 단 한 명의 정의당 의원. 지난 월요일 10대 서울시의회에서 첫 등원을 한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을 오늘 3부 초대석에서 만나봅니다. 협상 과정에서 아쉬움도 많았지만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40일 넘게 지속되는 국회 파행 사태를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민주당 의총 모두 발언에서 했던 말입니다. 어제 원구성 협상 결과가 방송 직전 발표되면서 애청자분들의 관심이 많았는데요. 청래당에서 이 주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수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2009년 쌍용차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가 벌어진 지 어느새 10년이 지났습니다. 2012년 국회 환노위원회 쌍용자동차 해고자 청문회에서 한상균 쌍용차 노조위원장은 서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그것들이 전부 무시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은 10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 해고자들의 눈물을 멈출 수 없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쌍용차 대주주인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나서서 쌍용차 사태 해결을 언급해야 했는지, 아직 끝나지 않은 쌍용 자동차 사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득중입니다. 예. 요즘은 그 대한문합 분향소를 지키고 계신다고요? 예, 오늘 그 시민 분향소 설치하고요. 예. 오늘 9일차가 맡고 있습니다. 그 30번째 희생자라고 표현하죠. 네. 그 30번째 희생자, 그분 이후로 지금 분향소를 세운 거죠. 다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뭐 예.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뭐 친박 단체들과 충돌이 있었고 국회의원 뭐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폭행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분향을 방해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뭐 지금은 좀 약간 소강 상태고요. 예. 좀 저녁 늦게나 이렇게 술을 드시거나 아니면 또 몇몇 분들이 이렇게 모이시면 지금도 여전히 간간히 이런 언어 폭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처음보다는 좀 많이 뭐 괜찮았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처음 저희가 7월 2일 날 대한문의 분향소를 좀 기자회견하고 분향소 설치하고 나서 그 한 24시간 정도는 정말 뭐 폭언, 폭행, 고착 아주 정말 호되게 이제 신고식을 좀 저희가 치르고 있는데요. 아직 뭐 이것이 다 해소되거나 이러진 않고요. 아직도 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경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좀 뭔가 제재하고 이렇게 좀 말씀드려도 아직 뭐 좀 그것이 좀 미급해가지고 네, 좀 그렇고요. 주말마다 이제 그 태극기 부대가 그 대규모 지금 집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일 모레 이제 주말에도 대규모 이제 집회가 예정돼 있어서 좀 우려가 좀 큽니다. 충돌 우려는 아직 있고. 네. 그 시민들 계속 분향하고 있습니까? 예, 아침부터 뭐 늦은 저녁까지요. 예. 많은 분들이 뭐 SNS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은 이 죽음에 아파하고 같이 추모하고 꼭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와주고 계십니다. 예. 모두에서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서 예. 해고자 복직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소식은 어쨌든 그 쌍용차 노조 소속 직원들한테는 좀 오랜만에 희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뭐 저희들 어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예. 물론 이제 대통령이 해고자들 마음, 물론 이제 10년째 어렵게 이제 고통 속에 왔던 노동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좀 전달해줬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대를 갖는 것도 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작이고 아직 뭐 마무리되기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하여튼 어제 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희는 감사하고요. 예. 그것이 이제 그 발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문제 해결로 나가서 그렇죠. 완전하게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큽니다, 지금. 예. 그 회사 측에서는 뭐 복직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했지 언제 복직시켜주겠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한 거죠, 지금까지. 그렇죠. 이제 그것이 되게 답답함이 있고 예. 이번에 30번째 희생자도 저는 회사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경영적으로 좀 어렵다고 한다면 예.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복직 기한을 명시했다가 하면 저는 이런 그 자결까지는 없었다. 그냥 막연하게 좀 뭔가 판매가 좀 늘어나면 생산이 늘고 그래서 인원이 충원되는 이런 10년에 계속 그 똑같은 원론적 입장에서 예.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이제 해고 조합원으로서는 저희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희망 고문이다. 보이지 않는 계속적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되게 매우 어렵습니다. 답답하죠. 예. 제 기억으로는 뭐 신차가 나오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혹은 뭐 티볼리가 많이 팔리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회사 측에서 한 것 같은데 신차도 나왔고 티볼리도 판매가 좋다고 하는데 이 복직이 약속이 안 지켜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2015년 12월 30일 사실은 이제 2017년도 상반기까지 남은 해고자 전원 복직을 완결한다라고 하는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차 개발 또는 주간연소 2교대 이런 시점마다 남은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킨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 현장에서는 사실은 라인의 불균형 문제 때문에 전환 배치 그래서 차가 잘 팔리는 그 공장이 쪽으로 안 팔리는 공장 쪽에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쪽으로 전환 배치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효율을 좀 높여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게 뽑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이 지난 이제 9년의 과정에서 계속 회사가 반복되고 있는 얘기라 좀 더 노동 강도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고 하면 충분히 남은 해고자들을 전원 복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경영 전반적 문제로다가 접근해서는 노사가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좀 뭔가 장기적 로드맵 비전을 가지고 회사 경영을 결단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좀 정리하는 것. 그래서 쌍용자동차가 지난 과정을 보면 정말 반복, 서로의 갈등 이런 걸 많이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온전하게 하합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국민으로부터 좀 사랑받는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도약의 길로 정상의 길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
10년 동안 저희는 좀 하고 예. 있죠. 뭐 그 사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뭐 네. 그 상하이 자동차가 들어와서 뭐 기술만 빼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맞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 제가 짐작컨대 청와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당시에 뭐 2009년도 이명박 정권 내에서 노동 유연화 문제, 정책에서 여러 가지 그 경찰 특공대에 대한 살인 진압과 또 지금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국가 손배까지도 쭉 보면 뭐 하여튼 누구나 그렇게 그때 의혹을 가지고 있었죠. 예. 그 이번에 마인드라 회장이 뭐 문 대통령에게 조금 더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고. 네. 예. 또 어떻게 보면 원론적 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예.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게 시원한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기대는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제가 작년 12월 1일 날 인도 모기업인 마인드라 원정 투쟁을 갔었어요. 예. 그럴 때 이제 마인드라 그룹의 자동차 부분 고엔카 회장을 좀 만나서 많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난드 회장을 만나지 못했지만 이후에 손편지를 통해서 저한테 왔던 내용으로 보면 한국 경영진과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면 잘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 했던 얘기를 저한테 사실은 올 2월 달에 손편지를 통해서 보냈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못해서 상당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회장이 또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해고자들은 뭔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 아마도 기대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청취자 질문 중에 네. 뭐 쌍용차도 당연히 문제지만 쌍용차 사내 하청 해직자들도 네. 많은 피해를 보셨다. 근데 그 얘기는 좀 안 하는 측면, 관심이 좀 없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그 2009년도 정규직 2,646명, 그리고 이제 그 비정규 동지들은 계약 해지돼서 그 이전에 한 300여 명이 밀려나갔어요. 그래서 3,000명이 당시에 길거리에 내몰렸고요. 저희가 당시 노동조합이 그 원화청 공동투쟁을 좀 했습니다. 비정규 동지들 내에서도 끝까지 남아서 이 정리해고에 맞서서 이 부당한 계약 해지에 맞서서 싸우겠다고 하신 분들은 함께 공동투쟁을 해왔고, 예. 지난 7년 과정에서 끝까지 남아서 비정규 동지들이 저희하고 함께 이 부당함에 대해서 저항했던 분들은 6분이었거든요. 이분들은 다 정기적으로 지금 현재 복직을 해서 지금 공장에서 좀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함께 사실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우리 사회가 갈라진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보태고 이 부당함에 대해서 함께 싸웠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 분들은 그럴 것인데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고 또 차별받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받아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한 사람이 직업을 잃는다는 거, 또 네. 한 가정이 직업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인지 쌍용차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의 뭐 인성을 파괴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뭐 한 가정을 다 파괴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예. 그 동료들이 그렇게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제 지부장으로서 일일이 이제 꼼꼼하게 좀 사전에 좀 챙기지 못했던 그런 미안함이 있고 좀 죄책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부장으로서 이번에 30번째 희생자에 대한 상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제 진짜 마음속에 가슴속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묻어둘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올라왔던 계기도 더 이상 죽음만큼은 안 되겠다. 안 된다. 이제 막아야 되라. 이것이 사회에 호소하고 정부가 이 문제에 나서서 좀 뭔가 해결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 쌍용차 네. 정리해고 사건을 재판의 그러니까 재판 거래의 대상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예. 이 문제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 문제 2014년 11월 13일인데요. 예. 그때도 이제 이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관예우나 아니면 정말 반노동자적 입장에서 사법부가
정치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것이 짧은 기간에 파기환송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조인 내에서도 이건 정말 부당한 판결이라고 얘기했었고, 이게 5월 25일 날 저희가 처음 이 보고서 내용을 좀 접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저희는 이번에 30번째 돌아가신 분까지 5명의 동료와 가족을 떠나보냈어요. 이것이 재판 거래로, 청와대와 재판 거래로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거래를 했다는 것에서 지금도 사실은 치가 떨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가 반으로 발생되면서 대법원 앞 기자회견하고 법률가 단체들과 한 보름간 24시간 농성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양승태 구속 수사와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좀 밝히고 바로 잡아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좋은 소식 있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김덕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었습니다. 2부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최강병기 코너 시작합니다. 선수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장용진 기자 전문 분야죠. 불교 소식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조계사에서 오늘로 22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조 스님. 네. 연세도 꽤 되는 것 같은데. 88세로 알려져 있는데요. 조계종에서는 88세가 아니다 77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설조 스님이 과거에 이중호종 문제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얘기해 보면은 31년생 그러니까 88세가 아니라 42년생 실제로는 42년생이다. 이제 그게 과거에 스님들이 이제 군 문제가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군을 좀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호적을 만든 경우가 제법 있었는데 바로 그렇다. 그 상황이다. 따라서 실제 나이는 77세다. 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이분은 지난 1994년 서현 총무원장을 몰아냈던 개혁불사 당시 개혁회의 부의장으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열애사라는 사찰을 지어서 오랫동안 이제 포교 활동도 했었고요. 2015년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불국사 주지도 했었고요. 조계종 문화재관람료위원회 위원장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서현 몰아내는 건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그렇죠. 그 이후로 지금 다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개혁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불교계 개혁. 네. 다시 투쟁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이 설조 스님은 98년 송월주 스님하고도 사실 사이가 안 좋아서 그때부터도 한번 큰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제적 처분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뒤로도 여러 차례 뭐 단식이나 뭐 총무원 투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설조 스님이 단식 투쟁을 하시는 이유는 이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은처자 문제라든지 뭐 설정 스님의 승적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설조 설정. 예, 여러분 뭐가 좀 확 와닿지 않습니까? 예. 예. 사형 사제지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무척 다툼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예전부터 불교계에 뭐 싸움은 있었는데 네. 보면 항상 이 총무원장 자리를 놓고 싸우더라고요. 그렇죠. 총무원장에서 물러나라. 나 더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총무원장이 뭐 어떤 자리인데 이렇게 맨날 총무원장. 사실 예. 불교계에서 실권은 총무원장한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실권은 전부 다 24개 교구 본사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조계종만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조계종이 우리나라 불교 인구의 90%를 차지하니까 이게 뭐 불교 전체의 문제라고 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교구 본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모든 돈도 사실은 교구 본사가 더 많아요.
어떤 교구본사는 총무원보다도 예산 규모가 더 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총무원장을 맡으려고 하느냐? 총무원장 어쨌거나 상징성이 있잖아요. 예. 불교의 대표입니다. 뭐 청와대에서 새로 직책을 맡았다, 장관을 맡았다, 뭐 이런 분들은 꼭 총무원장 예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인사를 하러 오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 주변에 항상 이 과거에는 뭐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원인들이 들끓어요. 이분이 오시면 내 민원 좀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막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세속적인 어떤 권한을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하나의 이권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권은 없지만 이권이 되니까 너도 나도 총무원장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거죠. 근데 설정 스님의 의혹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고. 그렇죠. 또 많은 또 스님들이 물러나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설조 스님이 단식 투쟁까지 하고 있는데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죠? 사실 이 설정 스님을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지금 이런 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조 스님의 지금 아까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불교계에서 설조 스님에 대해서 그렇게 질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설조 스님에 대한 질타가 혹시 설정 스님에 대한 두둔이나 지지로 비칠까 봐 이런 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 스님이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일해요. 일단 뭐 은처자 문제라든지 재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거와 별개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지극히 극히 무능했다. 예. 극히 이렇게 무능한 사람한테 계속 총무원장직을 맡겨놓을 수 없으니 물러나시오라는데 거의 뭐 공감대 형성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 현재로서는 물러나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러나기를 바란다라는 것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하. 위기라는 걸 몰라요 지금. 애초에 그럼 조계종 총무원장은 어떻게 해서 이제 선정되는 건가요? 투표입니다. 투표로. 네, 투표를 뽑는데 간선제죠. 어쨌든 본인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강제로 끌어낼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종정예하께서 나가라고 그 교시를 내리는 방법도 있고요. 원로 회의에서 나가라고 권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나가면은 산중총회라고 해서 스님들이 다 몰려와서 나가시오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전 불교방송 노조위원장 장영진 기자였습니다. 다른 얘기 봅시다. 자,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육군 제외, 그러니까 공군하고 해군에서 또 기무사 제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안건, 이 사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일단 지금은 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군 내에서 하되 그래도 좀 객관성을 좀 기해보자 라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육군 배제, 또 기무사 출신 배제인데, 뭐 해군 공군이잖아요. 예. 근데 해군이 아닌 이제 공군 출신 인사가 일단은 맡게 됐습니다. 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그러면 누구인가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군 법무관 출신으로요. 지금 현재 법무 20기 출신인데요. 1999년에 임관을 해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등을 역임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좀 일부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 검찰에서 이렇게 큰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 이번이 어떻게 보면 쿠데타에 대한 수사하지 않습니까? 쿠데타 기도에 대한 수사인데 사실 쿠데타에 대한 기소는 기무사가 합니다, 원래. 그런데 기무사의 친위 쿠데타 기도를 군 검찰이 수사하라는 건 사실 좀 군 검찰로서는 자기 업무를 좀 초과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 육군을 뺐다. 가장 인력이 많은. 사실 그것 때문에 군 검찰로 부족할 수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일반 검찰, 서울중앙지검에서 좀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마 서울중앙지검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군 인권센터에서
고발장을 냈는데 그 장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배당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배당한 게 아니라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실제로 몇 군데서 엿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를 좀 잘 볼 필요도 있어요.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이 진재선 부장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분이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과거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검사를 맡기도 했죠.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서는 찍혀가지고 한동안 되게 어려웠던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부활했죠. 그러니까 장윤 기자 말처럼 이게 검찰과 협력을 하지 않으면 수사가 왜 어렵냐 하면 일단 당시 주요 핵심 관계자들이 지금 제대를 했어요. 네. 민간인이고 또 사령관이죠. 조현진. 네. 조현천 기무사령관. 미국에 갔다면서요? 네. 지금 미국에 뭐 예측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미국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 군 내부 자체에서 군 검찰의 수사가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회의론이 벌써부터 돌고 있는 거죠. 지금 한 30명 규모로 이제 군검사 출신을 이제 선발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기간도 8월 10일까지 일단 한 달이에요. 과연 성과가 나겠느냐. 네, 이거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 시각이 좀 짙어지고 있고요. 또 수사를 뭘 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정말 내란 음모인지 여부를 밝혀내야 되고 그렇다고 이걸 왜 했는지 또 일단 지금 기무사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당시에 그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만 혹시 그 외에 인물이 있는지 그 윗선이 있는지까지도 밝혀야 되는데 과연 이게 한 달 동안 군 자체의 수사로 밝혀질 수 있을까? 글쎄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제껴지는 걸로 나옵니다. 특히 합참의장이 제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이 임명이 되더라도 병력을 이동시키려면 합참의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계엄사령관이 바로 병력을 옮긴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후에 승인을 받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본다면 사실 그런 문건을 국방부 장관이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그 윗선 쉽게 말해서 뭐 청와대 안보실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니냐라는 의심 나올 법하죠. 그리고 뭐 기무사가 과연 수사에 협조를 해줄 것인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계엄이 이제 비상계엄하고 경비계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전국 단위의 계엄과 일부 지역에 대한 그런 계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단위 이제 계엄이 되면 전국을 범위로 한 대상으로 한 계엄이 되면은 이게 국방부 장관이 배제되고 바로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80년이었죠. 5.17 비상계엄 전국 단위 확대 조치 이때도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혹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국방부 장관 수준에서 계획되고 모든 게 지시가 이루어졌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조사해보면 나올 텐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 얘기를 벌써 보고를 받고 좀 무시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서 좀 송영무 장관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인 것 같은데. 뭐 송영무 장관의 그 속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그 주변에 뭐 참모진들 얘기 이제 변명을 들어보자면 사실 이 기무사 문건을 그냥 쓱 슬쳐보면은 그냥 계획에 불과한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일부 부분에. 근데 꼼꼼히 따져보면 이게 뭐야라는 내용이 부분에 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장관은 그냥 쓱 훑어보고 뭐 이런 짓까지 했어라고 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런 변명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송영무 국방장관이 다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게 아니냐. 한편으로는 능력 부족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거기다가 뭐 또 최근 여러 가지 설화 문제. 입지가 그렇게 좋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육군 빼면은 공군 아니면 해군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김영수 해군 법무실장이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되다가 해군이 아닌 공군 쪽으로 이제 틀어진 방향을 이제 튼 것도 송영무 장관의 어떤 영향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 해군 출신이면. 아무래도 해군이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의 국정원 채용 문제를 두고 국정에 갑질했다. 이런 신문기사가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2012년 국정원에 지원을 했는데
최종 면접까지 갔지만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거를 나중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왜 내 아들이 탈락했는지 확인해 보겠다. 관련 인사 자료를 내놔라라고 했다는 거죠. 이것이 갑질이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MB 정권이나 전 정권에서 탄압을 받고 그렇죠.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아들이 다 합격했는데 마지막 최종 면접까지 합격했는데 신원조사에서 탈락한 건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사실 이 김병기 의원의 아들은 기무사 장교를 지냈어요. 예. 기무대 장교를 지낸 사람이 신원조에서 탈락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건- 기무사 들어갈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아버지인 김병기 의원, 당시 이제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에서 해직을 당한 다음에 국정원을 상대로 복직 소송을 내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탈락한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김병기 의원의 주장이 상당히 타당해요.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아들 거를 내놔라 하는 거는 조금 올 건 아니냐? 조금 보기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지적은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뭐 정보위원이니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소관 부서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상하기 때문에 볼 수는 있는데 하필이면 자기 아들이다. 그렇죠. 근데 사실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할 말 되게 많을 겁니다. 이게 연좌제 아니냐. 왜 왜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쫓겨나느냐. 그리고 나랑 우리 아들은 별개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주장도 있고요. 반면 국정원 내부에서는 그 당시부터 안 되는 일을 자꾸 김병기 의원이 해달라고 요구한다라고 그런 불만이 많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4년에 신원조사에서 탈락. 그리고 2016년에 경력직 공시로 합격합니다. 10월에 같은 회사죠, 국정원. 그래서 2016년은 김병기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그 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당은 이거 이상하다. 아버지가 정보위원이고 이러니까는 특혜 채용 아니야?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사실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죠. 예. 왜냐하면 2014년에 했던 신원조사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2년 만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 엎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이상하잖아요. 결국 예. 둘 중에 하나는 잘못한 거죠. 예. 2014년에 신원조사 탈락한 게 잘못이든 2016년에 신원조사 통과한 게 잘못이든 예. 둘 중에 하나 잘못인데 뭐가 잘못인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한 걸로 따지자면 사실 당시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뭐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뭐 찍히면은 공무원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래 안 됐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죠.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잘렸는데 아들까지 그렇죠. 나 때문에 이렇게 된다니까. 선생님 김병기 의원이 당시에 그 국정원에서 퇴출된 후에 예. 소송을 제기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법적인 다툼까지 했는데요.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도 뭐 친한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내부에도. 그래서 좀 만류했답니다. 이렇게까지 등지고 싸워서 얻을 게 뭐냐. 뭐 이렇게 말리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소송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아들의 어떤 신원조사 탈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자로 0507님. 그래도 자신 위치를 이용해 국회의원으로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김병기 의원이 공개 질의하고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겠다. 이거는 국회의원은 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건 월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 문제고요. 없죠. 월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다만 이제 자기 아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보기가 좀 안 좋다. 안 좋다. 예, 네. 그 정도는 되겠죠. 예, 만일 제가 김병기 의원이었으면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하면 그래서 보기는 안 좋으니까 예. 안 하는 게 맞죠.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하지 않았을 건데. 국회의원 하시겠다는. 아닙니다. 근데 김병기 의원은 본인이 이렇게 했고 저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손수 변호사가 말한 2016년에는 2014년에는 실원조사에서 아웃시켰는데 2016년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되니까 합격을 시켰다? 이게 오히려 좀 이상하다. 그렇죠.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2014년에 신원조사 탈락한 게 맞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또 구체적으로 신원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지인 중에 제 배우자가 여기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의 6개월 가까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경력직인데. 그래서 그렇게 꼼꼼하게 깐깐하게 다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탈락했을 경우에 왜 탈락했는지 알려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안 하죠.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는 뭔가 근거나 이런 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참 궁금합니다. 아니, 신원조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사실은. 잘 없는데, 아까 장 기자 말처럼, 기무사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렇죠.
국정원 신원조사에 탈락할 일이 한 개도 없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 박근혜 정권 때 블랙리스트가 작동하지 않았냐 이렇게밖에 그렇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밀 취급인가 1급이 나와야 되는데 기무사에 되려면 1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 1급 하는 게 아까 6개월 정도 걸려요. 2급이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제가 3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본다면은 사실 이거는 처음부터 이게 그 신원조사가 잘못됐을 가능성, 신원조사 외 그 외의 문제. 그러니까 사실 신원조사는 아무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그 탈락시킨 게 아니냐, 뭐 다른 게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하죠. 그럼 2014년 국정원 그 지원에서 탈락했을 때 그 전에 탈락 전에 또 기무사에서 뭐 문제 없이 근무했다면 결국 그 전후에는 문제가 없지만 2014년에만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을 취업시켜달라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 아주 나쁜 짓이지만 취업 청탁이잖아요. 그렇죠. 왜 떨어졌는지 좀 알려달라. 그렇죠.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걸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